최고문님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여보세요? 아, 예, 예. 예, 자료 그리고 보이십니까? 예. 잠깐만요. 시간이 있으니까 최덕님 예, 고문님은 충분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15분, 20분 정도 하시면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 SDS 상임 고문을 이루는 최덕님입니다. 저는 아까 김인영 교수님께서 소개하여 주셨듯이 삼성 SDS 일하기 이전에 한국의 양대 해운선사에서 약 30년 가까이 주로 이제 마케팅, 영업 그리고 해외 지사와 본부에서 근무를 한 경력이 있으며 지금은 삼성 SDS에서 마켓 인텔리전스와 그리고 캐리어 릴레이션십 그리고 프라이싱 폴리시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발표를 하게 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제가 첫 발표를 하게 되네요. 사실 제가 처음에 장표를 한 50장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하대 시간이 지금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라서 많이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저 시간을 원래 10분인데 연장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짧은 시간이니까 키워드 위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입니다. 목차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컨테이너 해운 시장의 지난 30년 동안의 동향을 일단 10년 단위로 이제 키워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도는 저희 컨테이너 시장의 본격적인 글로벌화 태동 시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4대 얼라이언스가 탄생을 하고 선박도 7,000TU까지 그때 건조가 돼서 소위 이제 메가 캐리어가 출현을 시작한 때고, 그리고 24세기 말에는 미국의 거대 선사인 시랜드와 APL, American Present 라인이죠. 거기에 각각 유럽 선사와 아시아의 NOL, 넵튠 오리엔트 라인에 매각이 된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가 일어나서 세계 해운 수요에 어떤 일대 재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리먼 사태가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고 같은 해 EU 공정위에서 그동안 해운 선수에게 부여했던 어떤 엔티트러스트 경쟁법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면제, 블락 익셈션을 철폐해서 저희가 잘 아는 FEFC라든지 이런 타카 그리고 뭐 세악 이런 데 토킹 어그리먼트가 없어지던 해운 동맹이 없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이후에는 선사들이 이제 구주 노선에 대한 완전한 자유경쟁 체제에 돌입했고 2008년도 이후에 한 2, 3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한 10년 동안 적자 행보를 지속하게 됩니다. 근데 급기야는 이제 2010년도 여기 2010년도 이후 동향을 보게 되면 2015년도 대형 선사들이 거대 자본과 그리고 규모의 경쟁을 바탕으로 해서 치킨 게임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 이제 머스크가 필두로 시작을 했고 지중해나 북부 지역의 머스크와 MSC의 이제 화주를 갖다 시큐어링 하는 어떤 일종의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구주님이 FU당 믿기지 않는 100불대까지 떨어지고 심지어는 100불 75불에 오퍼를 하고 100불을 킥백을 주는 마이너스 운임까지 등장해야 되는 아주 뭐 심각한 시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만티유급 대형선이 출현해서 2016년도 이후에 한진해운을 필두로 해서 8개 선사가 부도나 아니면 또 인수합병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지금은 11개 내지 12개의 어떤 메이저 플레이어만 시장에 남게 됐습니다. 과거 30년 동안에 세계 해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키워드 위주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다음 장에는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트렌드, 전망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대형선 발주로 이제 선복량이 늘어나는 건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2만 TU 이상의 선복이 투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만 TU 이상 선복이 메인 선복은 아니고 지금 골고루 12,000대부터 16,000대까지 아마 주력선은 그쪽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선사들의 어떤 캐핑, 그러니까 선복량 조절하는 그런 능력과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공급 과잉 시장의 학습 효과 이런 것 덕분에 실질 선복량은 크게 증가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많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전망하는 마다 어떤 사람마다 의견이 좀 다른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사의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외국 선사들을 꾸준히 이제 만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지지난주에도 그 DHL 본사 그 CEO와 제가 인터뷰를 같이 했었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사들의 캐핑 능력이 굉장히 이제 늘어났다. 그래서 앞으로 급격한 공급량은 실지 공급량은 늘어나도 명목 공급량은 늘어나도 실지 공급량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 IMO의 새로운 그 환경 규제로 이제 노후 선박들이 예를 들어서 뭐 연료 저감 장치라든지 아니면 슬로우 스티밍 같은 거 더 일어나지가 하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2만 TU 선박의 시대가 열렸음에도 그 운항상의 문제나 어떤 소속률 부담 그리고 터미널 핸들링 그 캐파시티 등을 고려할 때 실지 주력 선대는 14,000에서 16,000. 뭐 그것도 사실은 어떤 선박 그 대형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를 갖다가 일으키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또 그 이하 12,000대 이 선박들이 주력 선박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화 이건 뭐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선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시다시피 그 토탈 로지스틱 솔루션 이거는 선사들이 그 물류 일괄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그 물류업계의 새로운 도전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많은 준비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해운 시장 트렌드는 지금같이 이제 물류 폭풍이 지나간 후에 프레이트 레벨은 대체적으로 선사들의 이익을 답보할 만한 그런 수준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선사들이 서비스 향상을 위해 투자할 만한 그런 여건이 될 만한 수준에서 운임의 어떤 상향 안정화 뭐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친 운임들이죠. 수요 공급의 어떤 자정적인 밸런스가 이루어질 걸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저는 이 시기를 한 2023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예. 다음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2021년도 지금 당장의 미시적인 동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원인과 경과 그리고 지금 글로벌 물류 세태에 대한 예상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올해 그 전 세계 코로나 이 수준만큼이나 전 세계를 강타한 것은 글로벌 물류 사태입니다. 그리고 이 서플라이 체인도 붕괴돼서 사실상 코로나가 큰 원인이긴 했지만은 2020년도 이후에 수요 공급의 변화는 이미 한 3-4년 전부터 그 전문가들로부터 예측이 됐고 뭐 아까도 나왔지만은 그 2019년도에도 사실은 뭐 그런 예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때부터 이제 공급량을 늘려야 된다는 일부 목소리도 좀 있었는데 저도 2018년도 당시에 그 독일의 그 해운 잡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전망에 대해서 게재를 했고 또 많은 유럽의 이제 해운인들이 공감을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올해 그 미주선 그 터미널에 그 부주 노동자들 그 집단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어떤 선박의 외항 대기가 한 30여 척, 뭐 지금도 뭐 이렇게 그 스테잉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한 연쇄 반응으로 인해서 미주 지역은 아직까지 좀 레일 부족, 그리고 컨제션, 그리고 뭐 트럭하고 샤시가 절대 부족해서 지금 컨테이너 선박은 지금 외항에서 지체를 하고 있고 컨테이너 장비는 미국 내륙에 잠겨 있고 그래서 지금 서플라이 체인은 이제 완전 붕괴 직전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9월까지 계속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아시아향 화물의 지금 여태까지 재고 물량, 근데 백록들이 계속 이제 발생을 했고 지금 쌓여 있고요. 저희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월 초에 그 수에즈 운하 그 에버그린 그 선박 사고로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그 선석 스케줄이 완전 엉망이 돼가지고 그때 5월에서 6월 말 그리고 7월 초까지 대부분의 아시아 유럽 지역에 지금 컨제션이 계속 발생됐고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때가 한 4월 말인가요? 그때 이제 yantian 부두 노동자 코비드 확진으로 이래가지고 2달 동안 또 남중국의 어떤 부도 혼잡이 이루어졌고 지금까지도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선박들이 다 묶여버렸죠. 지금까지 영향이 크고 이런 사태는 10월이 돼서 어느 정도 정상화가 이루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해운 시장의 어떤 가다여기로 인해서 각국의 이제 경쟁 당국의 움직임이 뭐 조금씩 있는 분위기지만 실제 액션이 취한 건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것도 인트라 아시아 노선에 한해서 이렇게 좀 몇몇 진짜 실질적으로 공룡한테는 그 과징금이 부과가 안 되고 5천억이라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런 과징금들이 그 인트라 아시아 선수에 부과가 됐고 지금 2주 전인가요? 그 바이든 정부에서 JOD 그러니까 그 미국 법무부와 FMC를 통해서 그 조사 명령과 행정권이 이제 발동을 시켰지만은 지금 현재 알아보면 그 혐의점을 발견한 것은
그 디머리 디텐션에 대한 어떤 부당 또는 과다부가 그 정도였습니다. 자,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는 그 다음 장에 좀 디테일하게 좀 소개를 하겠고요. 지금까지 선사나 그 화주들의 대책은 일단 그 엑스트라 보이지, 엑스트라 베셀을 투입합니다. 엑스트라 베셀이 어디서 그냥 감추고 있던 게 푹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인도나 중동 이런 데 운항하던 이제 비교적 작은 배들 4,000에서 7,000 TU짜리 선박을 투입했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또 중동이나 인도 노선은 아직 그 시장에 어떤 선박이 부족해서 또 운임이 또 그 바운딩을 하는 그런 현상이 또 아이러니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TSR, TCR 같은 어떤 중국발 그 아니면 러시아 이 동부발 그 유럽형 철도를 뭐 이용하는 게 하나의 솔루션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용률이 폭주하고 예약은 한 50일 전에 잡아야 되고요. 운임 자체도 지금 해상 운임보다 더 지금 비싸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솔루션까지 나오면 물류회사들이 선박을 직접 차터해가지고 원 보이지를 갖다가 실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홈데포 같은 경우는 그 시바와 CMA하고 결합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원 슬롯의 가격은 해상 운임을 좀 벗어납니다. 해상 운임보다 훨씬 높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어떤 고객에 대한 어떤 우리의 어떤 성의 표시 이걸로 알고 있고 지금 아마존도 지금 흉내를 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요즘 차터리지가 아까 4,000짜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타임 차터는 뭐 몇 년씩 빌려야 되기 때문에 빌릴 수가 없고 보이지 차트 같은 경우에는 한 13만 불까지 기록을 좀 냈습니다. 엄청난 뭐 돈이죠. 거의 10배 이상 올랐고요. 화주들은 이런 시황이 장기화 전망에 따라서 장기 계약을 서두르는 케이스가 많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어떤 선사와 화주들 간의 어떤 새로운 계약 형태들이 지금은 전망이 되고 또 선사나 화주나 대형 선사, 대형 화주들은 실제로 이런 컨트랙트들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하반기 전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이제 뭐 이렇게 의견을 썼는데 잠깐 요약을 하자면은 올 상반기 아주발 미주양 물량은 사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물량이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에서 44%나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주양입니다. 전체 아주양. 특히 이제 중국은 한 50% 이상 증가했죠. 첫 번째 이유는 우선 작년 상반기 물량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작년 대비 1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증가율이 좀 더 커 보이는 건 작년에 하락한 데서 증가를 했기 때문에 더 커 보이는 거고요. 미국향 그 작년 물량은 하반기부터 이제 급격히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정부의 획기적인 어떤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이 됐죠. 그리고 코로나 특수로 이제 생필품, 그러니까 가전 수요, 뭐 이런 아니면 푸드스톱 이런 게 엄청나게 증가해서 올해는 역대급 물량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또 하반기에는 여러분 아시는 게 블랙 프라이데이나 그리고 10월 달에 애들 등교하는 문제들 그리고 크리스마스 수요가 또 이제 증가를 해서 전년 대비해서 미주는 한 10%, 뭐 전체적으로는 한 8%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도 많은 물량이 증가를 해서 8% 하면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지만 수요 8% 증가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에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증가한 데다가 거의 엎어서 8% 증가를 한다면 사실 무시를 못할 어떤 물량 증가가 3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급량 증가는 약 한 4%대입니다. 그거는 뭐 어느 보고서나 올해 공급량은 뭐 4.2%, 4.6%, 4%대 증가로 예상돼서 올해 하반기는 수요가 공급량을 분명히 초과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뜻하지 않은 외생 변수가 일어나지 않기를 또 바랄 뿐입니다. 예. 다음 부분입니다. 다음은 수요 공급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지금 드로잉 리포트를 활용했는데 약간 숫자가 다른 게 있어서 인위적으로 조정한 것도 있습니다. 2020년도, 2013년도 실질 공급량은 2% 증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은 오도 북상의 명목 증가율이 나중에 이제 보여지게 되어 있지만 7% 증가로 나오고 있는데 실질 공급량은 여러 가지 계산해보면 한 5.2%대로 이제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망 보고서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는 좀 정밀하게 좀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부분은 아시아 유럽 그리고 태평양 노선의 운임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서항로의 메인 노선이죠. 실제로 선사에서 공포하고 있는 운임을 일단은 담았습니다. 지금 FAK와 프리미엄이 있는데 사실은 FAK는 뭐 해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범용되는 운임입니다. Freight All Kind에서 커머디티 상관없이 범용되는 운임인데
이건 스페이스 개런티가 없는 운임이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개런티를 해준 운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 선복이 워낙 부족해서 프리미엄 운임이 범용 운임으로 쓰고 있습니다. 뭐 단적으로 해서 운임은 평균적으로 3분기에 만불 때는 무사히 넘길 것으로 봅니다. 모든 트레이드에. US 웨스트 코스트 실제로 만불대로 선정하는 화주가 많습니다. 지금 보면 FAK 프리미엄이 극동은 8,500불 그리고 동남은 얼마인가요? 9,500불로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운임들이 어떤 선사들의 일방적인 인상이 아니라 스페이스를 더 잡으려는 어떤 화주의 인상 요청, 그러니까 인상 제한이죠. 그거에 대한 자유로운 시장 경제의 어떤 서플라이 디맨드의 어떤 결과물입니다. 화주들의 운임이나 요구보다는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이게 선복이나 장비 공급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계약이 만료된 화주는 운임 오파도 장기 계약 지금 체결 태세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운임은 한국보다는 주로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 운임이 더 높은데, 이런 국적 선사가 지금 한국 화주에 대한 어떤 선복, 장비, 운임 보호 정책 때문에 지금 기인된 거고요. 얼마 전 그 YTN인가요? 뉴스 방송에서 한국 지역 시장 운임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외국 선사들이 한국 기항을 꺼려하고 있다. 그래 뭐 꺼려한다는 게 한국 얼로케이션 줄인다는 얘기였죠. 그런 걸 그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운임이 높은 중국을 뭐 기항수 늘린다고 그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 일단 그 뭐 김인영 교수님께서 그때 출연하셔서 이제 좋은 논평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참 멋있었습니다. 예. 예.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그 SCFI 현황입니다. SCFI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상해에서 그 40개 선사나 포워다의 어떤 평균 운임을 갖다가 평균을 내서 2주 후행 지수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운임대로 2주 전에 오퍼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시그널이 되고 있습니다. 운임에. 이게 한 10여 년 됐는데요.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베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SCFI를 보게 되면 과거 작년 상반기까지 지수가 그 1000대에 머물렀었는데 올해는 2000대에서 급격하게 상승해서 벌써 4000대를 이제 경험하게 됐습니다. 4000대가 좀 늦게 올 줄 알았는데 지금 7월 16일 4000선을 돌파한 후에 그리고 우상향으로 좀 완만한 증가가 좀 예상이 됩니다. 3, 4분기 성수기를 맞아서. 그래서 특히 이제 미주 항로, 그 미주의 오로타 항로 그리고 구주 노선이 증가가 좀 돋보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좀 글씨가 작은데 나중에 자료 받게 되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현재 운임 상승세와 분기별 노선별 그리고 트레이드별 상승 곡선을 SCFI 전망치를 분석을 했는데 그 인위적인 개입이나 어떤 추가 외생 변수가 없으면 3분기에는 제가 예견하건대 SCFI 평균이 4,550대까지 지금보다 한 500불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4분기 수준이 돼서야 지금보다 좀 낮아집니다. 3,870불로 그 진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쟁이가 아닌 이상 뭐 오른쪽에 그래프가 좀 가려져 있는데 저 그림 때문에 보시면은 3분기에 올라갔다가 4분기에 내려가는 걸로 제가 전망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한진해운이나 이제 있을 때 뭐 기획이나 이쪽에서 마케팅 쪽에서 계속 20년 뒤 전망 이런 거 해가지고 레비뉴 펍 박스 해가지고 시장 전망하면서 그런 것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동량 감안 그리고 계약 화주가 얼만큼이고 전체 시장의 어떤 컨트랙트 화주가 얼만큼이고 스팟 화주 얼만큼 다 해서 비교적 과학적으로 어떤 트렌드를 해서 한 거니까 그 재수 좋으면 좀 정확하게 맞힐 수도 있습니다. 예, 계속 분기마다 제가 이걸 해왔거든요.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플릿에 대한 그 글로벌 그 선복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뭐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플릿 현황은 그냥 참조는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보실 부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바로 운 좋게도 오늘 아침에 알파라이너 그 6월 말 거 해가지고 상반기께 나와가지고 제가 다시 업데이트를 빨리 했습니다. 지금 7월 1일 기준으로 전체 글로벌 선복은 약 2,500만 TU입니다. 정확히는 2,407.773 예, 밀리언이죠. 그리고 전년 동기에서 약 4.3% 증가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아이들링 비율은 약 0.8 정도입니다. 좀 낮게 보이시는데 실제로 뭐 드라이독이나 다른 팩터를 감안하는 전체 아이들링,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아이들링은 약 2.4%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계산해서 나온 거고요. 약 한 50만 TU 내외인데 작년에 이때가 11%였거든요. 그리고
선사들이 이렇게 한 거 뭐 15%까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하여튼 10%대가 넘었습니다. 지금 2.4%니까 이제 투여할 수 있는 배들은 다 지금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선박이 뭐 마켓에는 뭐 최대한 이제 가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수요 공급의 이건데 좀 가려져서 그런데 그건 다음에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선형대별 그 플릿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눈여겨 보실 부분은 오도복에는 주력 선대가 2만 TU가 아닌 그 12,000에서 16,000대 그리고 10,000대에서 12,000대 선박이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새로운 선형대 선박이 나오면 그 선박으로 좀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오도복 포함해서 18,000에서 24,000 사이의 선박은 총 선박의 약 한 26%, 27% 정도고, 이게 플릿은 대수가 아니고 지금 캐파 기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4,000짜리 하나면은 10,000짜리 한 뭐 2개 반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사실 보면은 그 주력 선대가 2만 대 이상이 아닌 걸로 저는 이제 해집니다. 뭐 아까 그 이유는 말씀드렸죠. 뭐 그 터미널에서 굉장히 오퍼레이션 하기가 힘들고, 또 선사들이 그 규모의 경제로 해서 유닛 코스를 줄이려고 실제로 이런 배들을 발주를 했지만은 실제 그 로드 팩터를 갖다 맥시마이즈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A380이 지금 생산 안 하는 이유하고 똑같죠. 예. 그리고 그 다음 부분 말씀드리겠는데, 그 다음에는 그 선형대별 컨테이너 그 플릿 현황인데요. 여기에는 2023년도 그 딜리버리 플랜을 보시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란색, 그러니까 10,000 TU 이하 선박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00 TU 이상 노란색 여기 좀 많이 돼 있죠. 그리고 2만 따니까 이제 쫙 끊어서 이렇게 안 나와가지고 좀 보이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12,000대 선박이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 선박이 7%대로 증가하는 걸로 지금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5,600대가 약간 이제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선박 자체가 지금 MSC가 오더한 선박은 약간 2만 대가 넘어가는 선박인데, 사실 이제 그 다른 데서는 이제 만티우 때 한 중반대 선박도 오더가 많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뭐 그 그래프 보이시죠? 2023년도에 사실 보면은 굉장히 선박 수도 165척으로 넘어가고 TU도 180만 이상이 증가를 해서 2022년까지는 사실 완만한 증가를 했다. 2023년도에 급격한 증가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 해운회사에서 한 30년 있으면서 2000년도, 2010년대 중반 가면서 두 자리 숫자도 경험을 해왔습니다. 11% 증가를 하고 뭐 선사들이 캐핑을 해서 조정을 하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7%, 5점 몇 프로는 사실은 지금 많이 증가를 한 데서 증가하니까 개수로 많이 늘어나도 퍼센테이지를 봐서는 큰 퍼센테이지가 아니라고 좀 생각은 듭니다. 다음은 선사별 플릿입니다. 선사별 이렇게 보시면은 그 1, 2위군과 그 3, 4위군이 약 400만 TU대, 약 거의 400만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3, 4위군은 300만 TU대 그 선봉량을 보고 있는데, 이 특이한 점은 1, 2위의 역전입니다. 지금 오도북상으로 보면은 정확히 여기 보십시오. 이제 여기 MSC 정확히 언제 역전이 될지 정확한 날짜는 안 나오지만 MSC가 2022년부터 선봉량 1위 선사로 올라가게 되면서 2023년에는 확실히 그 444만 TU로 확고한 1위 자리를 구축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MSC 오너인 그 미스터 디에고 아폰테는 지난번 그 저희도 말씀을 드렸죠. 그 아버지 그 지안니지 아폰테하고 21세기의 오나시스로 불리며 지금 전 세계 해운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고, 아시다시피 지중해 크루즈 선박 사업도 뭐 크게 지금 펼치고 있는 그런 현대 그 선박 왕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용선 시장의 변화입니다. 이것도 지금 바로 오늘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업데이트를 다시 시켰습니다. 그 7월 1일부 조사된 어떤 자료에 따르면은 그 5월 말 대비 6월 말 그 차터 리지는 약 15% 평균입니다. 급격한 상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특히 이제 수요가 많은 그 4,000TU에서 5,000TU짜리 선박은 한 달 사이에 20%가 상승을 했습니다. 요 가격에 아까도 말씀드린 보이지 차터는 이거보다 2배가 넘는 하이어 베이스를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4,000TU에서 5,600짜리 TU가 5만 불이 좀 넘어가는데 5만 7천 불이 가는데 이걸 갖다가 2배면은 12만 불, 11만 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합방로이드 14만 불로 보이지 차트를 갖다가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한 6월 달입니다.
그래서 차트리지가 이런 경우에는 한 10배 이상 오른 거거든요. 지금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저는 이제 여기 사진이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차트리지 변화는 운임의 변화와 정비례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22년, 2023년 되면은 급격하게 지금 상승을 하는데 차터 인덱스하고 CCFI, SCFI 상승 곡선이 동일하게 지금 정비례해서 올라가는 걸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리지도 운임 그 시황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시황이 좀 꺼지면은 차트리지도 분명히 꺼질 겁니다. 지금은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저도 차트 시장에 들어가서 차트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잡히지도 않고 운임도 비싸가지고요. 지금 저희 이제 고객사 중에서 물량이 많은 그에는 차트를 좀 솔루션을 좀 하고 있고 저희도 좀 내부적으로 삼성물량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그 선사별 얼라이언스별 그 트레이드 선복 그 변화입니다. 지금 구주 노선의 어떤 선복 점유율은 오션 얼라이언스하고 그리고 2M이 각각 한 36%로 라이온 쉐어를 가지고 있고 선사별로는 머스크가 1위, MSC 2위, 코스코 순입니다. 그리고 이어터 이후로 저 어떤 증가율을 본다면은 The Alliance가 지금 전년 대비해서 39%로 올라서 두드러지지만 아직 그 타 얼라이언스 대비해서 좀 쉐어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 뭐 현대에서 그렇게 큰 배를 냈는데도 아직 아직 그 디얼라이언스 선복이 좀 부족하고요. 북미 노선의 경우에는 그 오션 얼라이언스가 지금 39% 압도적입니다. 거의 40%. The Alliance가 26% 그리고 2M이 25%. 그러니까 역시 이제 2M은 그 유럽 선사 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북미 노선의 어떤 쉐어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그 선사별로 이제 북미 노선 보면은 그 놀랍게도 코스코 네, 코스코가 사실 저도 이제 코스코하고 협력을 많이 했었는데 유럽에 있을 때 코스코하고 그 한진하고 그 캐파가 비슷했습니다. 집중 투자를 했고 한진은 그렇지 못했죠. 코스코, 머스크, CMA, CGM 여기 표에 보시되 ONE, MSC, 에버그린 그리고 HMM 순입니다. HMM은 유럽에서는 마켓 쉐어가 지금 8이고요. 그러니까 선백의 마켓 쉐어죠. 뭐 그 세일 능력의 마켓 쉐어가 아니라 북미는 약간 7위 쉐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진 시절에 뭐 2위, 3위까지 갔었고 현대도 뭐 4, 5위 갔었는데 둘이 합치면 1위가 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7위 쉐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그 시장 강세를 틈타서 지금 북미 노선은 지금 2M은 마켓 쉐어는 작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63%나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반면에 그 The Alliance는 11%밖에 증가를 못했죠. 그 현대에서도 또 엑스트라 보이즈도 그렇게 많이 이제 인도나 이런 데서 해서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딜런스에 아직 그 캐파가 좀 약한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TP 노선이 그 전체는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태평양 노선이 28%나 지금 선복이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한 이유는 뭐 인위적인 증가죠. 그러니까 수요가 워낙 늘다 보니까 이것저것 배 다 끌어모아가지고 TP에다 하다 보니까 증가를 했고 하게 여기다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런 그 우리가 인트라 중국 뭐 이렇게 그 도메스틱 선사들 있죠. 맷슨이라든지 뭐 CU 뭐 차이나 뭐 유니온 이런 선사도 지금 와나이 이런 선사도 좀 북미에 기항을 했으니 정말 북미 스페이스가 얼마나 모자른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게 뭐 그 표가 좀 작게 보여가지고 하는데 이게 의미 있는 표입니다. 선사별 트레이드별 그 선복에 대한 포트폴리오거든요. 지금 밝은 계통 여기 보면은 자주색, 빨간색에 노란색까지 밝은 계통이 태평양 그리고 아주에서 유럽 노선 그리고 아시아 뭐 이렇게 뭐 지중해도 뭐 대서양 이런 같은 중동 이 동서항로 기간 노선입니다. 보통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지금 HMM 보십시오. 여기 제가 그 마우스로 쭉 에버그린 있죠. HM은 거의 90%입니다. 보면은 50%가 지금 태평양, 구주 뭐 이래가지고 지금 다른 선사 대비해서 동서항로 비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행인 거는요. 지금 동서항로는 물류 대란이 터져가지고 타 지역보다 그 상대적으로 이익을 많이 봤습니다. 이쪽은 운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향후에는 좀 트레이드 포트폴리오가 좀 돼야 될 그런 어떤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이제 글로벌 하주의 어떤 다양한 요구에 부응을 할 수 있고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한진해운처럼 남북 항로도 나중엔 필요하고 왜냐면 그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노선 깔고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죠. 알게시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어떤 그런 노선들이 이제
사실은 그 글로벌 하주들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현대도 25년 전에도 있었던 그 대서양 항로도 지금 없거든요. 지금 다시 세워야 되겠고요. 지금 뭐 조직과 그리고 영업적인 경험과 그리고 화주 베이스도 현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MM도 그렇게 지금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좀 깔아 놓는 것이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 이제 차트에 보시면은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전 세계 시장의 그 동서항로 비중이 한 60%로 나옵니다. 트레이드별로 비중이 나오거든요. 맨 앞에 대서양 5%, 구주 아시아 구주 21%, 태평양 23%, 11%. 그러니까 HMM 같은 건 태평양이 50%니까 지금 보면은 굉장히 비중이 많은 거죠. 의미 있는 숫자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나중에 다 얘기했지만 제가 해운 정책과 물류 정책 오늘 발표를 하게 돼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시사점을 좀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시간 관계상 뭐 한 세 가지만 중요한 거 하이라이트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세 가지요. 우선 선사는 특히 이제 글로벌 대형 선사는 글로벌 트레이드 포트폴리오 다양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필요합니다. 아직 그 뭐 가게로 따지면은 백화점까지는 못 따라가고 대형 마트 정도 지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 벌 때 투자해서 트레이드 확장하고 서비스 스코프 넓혀 가지고 그 한진해운에서 잃어버린 어떤 글로벌 고객들 다 찾아와서 지금 그들 통해서 안정된 선복 계약을 해야겠습니다. 또 하나 그 정부 지원은 어느 선사에만 지금 집중되지 말고 좀 페어하고 좀 뭐랄까 좀 공정하게 큰 선사에서 작은 선사까지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어렵게 지금 운영하는 역내 노선 이런 데는 뭐 지원은 좀 못할 망정 지금 다른 어느 나라에서 시행하지 않은 제살 깎아먹는 어떤 경쟁법 위반 부과금 이런 걸 정부에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모든 기관에서 좀 반대를 하고 조금 이 공정위에 대한 어떤 이 처사에 대해서 좀 들고 일어났으면 그럼 좋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만요. 그리고 물류 정책에 대한 어떤 부탁은 뭐냐면 물류 업체에 대해서도 지금 경쟁력 있고 좀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좀 장래성 있고 잠재력 있는 물류 회사나 포워더는 뭐 대기업이건 뭐 중소기업이건 크기를 떠나서 그 지원을 해주시되 하나 좀 걱정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포워더가 한 3,000개에서 뭐 한 4,000개 사이 됩니다. 이제 포워더들이 난립을 해서요. 쓸데없는 이제 인하우스 컴피티션이 일어나서 이제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좀 제도 개선을 좀 하는 게 물류 산업을 장기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뭐 100여 개고 심지어는 뭐 옛날에 한 80개밖에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포워딩 산업이. 근데 저희는 사실은 어떤 마켓 규모에 비해서 포워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신생업체에 대해서 뭐 반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밸류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트렌드에 따라가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잘 살펴서 크기하고 상관없이 서포트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선사들의 어떤 종합물류화와 그리고 물류산업 플랫폼화에 대한 깊이 인식을 좀 정부에서 같이 하고 정부 주도의 어떤 대책과 그리고 경쟁력 방안을 물류인들과 함께 같이 이제 고민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이 제1의 조선국이고 또 아직까지 해운 강국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20건 내의 물류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 CJ 정도만 한 20, 30이 정도 있는데요. 대기업이 됐건 아니면 중소기업이 됐건 현실적으로 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물류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 조직과 기술과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갖춘 기업에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하는 어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덕님 고모님은 그 과거에 또 한진, 현대, 또 유럽도 지부에 또 계셨기 때문에 아주 또 자세하고 아주 소중한 그런 정보를 저희들한테 이제 제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